현재 집값이 교수님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작년이라는 게 워낙에 급락을 한 시기라서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게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제가 실거래가 지수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3월로 해서 동월 대비로 비교하게 되면 뭐 전국은 한 15% 하락했고 네. 서울은 한 18% 정도 하락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멈춘 이후에 1월 이후부터 약간의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네. 굉장히 전국적이에요. 뭐 전국이 한 2% 지금 한 3개월 동안 누적된 상승이고 서울은 한 5% 상승이니까 뭐 이후에 4, 5월까지 치게 되면 뭐 상당한 그런 상승이 이어지는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 최근 한 2, 3년, 3, 4년간의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비해서 금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 전국 시장을 동조화해서 움직이던 시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유례없는 코로나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금리가 참 큰 영향을 미쳤는데 금리가 그러면은 사실 이게 동결이 된 부분이 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출을 또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결이 됐어? 그러면은 또 앞으로는 또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희망을 좀 반영을 하면서 부동산 매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대출을 이제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동결, 인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여건도 그렇고 뭐 미국도 뭐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라서 뭐 과거와 같은 뭐 급상승의 랠리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 거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죠.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고 또 뭐 하락이 된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구매 수요에 대한 부분도 되살아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뭐 3%대에서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예상에 대한 부분을 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많은 또 전문가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금리가 당장 뭔가 인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또 그런 상황. 왜냐면 어쨌든 우리 또 미국의 기조를 또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교수님께서 좀 보셨을 때 금리와 부동산의 연관성, 요거를 저희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심플하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금리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운영 수입의 흐름은 계속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유입이 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거고 네. 또 뭐 부동산 시장 자체로 보게 된다 그러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임대소득의 현재 가치가 부동산의 펀더멘털한 가격 가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미래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현재 가치화를 할 때 뭔가 할인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주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현재 가치 높여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구도가 사실은 시장에서의 어떤 뭐 균형을 맞춰가는 힘으로 작동을 해서 네. 금리 인하라는 게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한 거고 네. 최근의 경우에는 뭐 금리의 급등이라는 게 주택 가격의 급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거는 사실 옛날에는 뭐 4%에서 6% 오르고 뭐 이런 변동이었었는데 이제는 막 2%에서 4%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스프레드는 뭐 2%지만 실제로의 어떤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영향력은 2배거든요. 같은 절대적인 변화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의 자산 가치에 대한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최근에 이제 초저금리까지 떨어지고 거기에서 변하는 그런 금리의 영향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 변동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른 뭐 수급 요인이나 어떤 정책 요인 이런 것들도 뭐 겹쳐져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 요인이 최근 한 3, 4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 왔죠.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1년 전에 어떤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면 또 같이 하락하고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그 곡선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침체장이 계속 길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상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가격의 변동만 가지고 보면 2020년 이후에 초저금리 때문에 함께 동반 급등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함께 동반 급락하고 뭐 이런 추세에서 최근에 또 안정되는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는 구도도 사실은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뭐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더라도 뭐 서울이 25%, 5대 광역시도 17% 떨어지고 대구도 뭐 많이 떨어졌더라 23%고 네. 세종시는 한 35%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죠. 예. 근데 23년 저점 대비 상승폭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이후로 다 상승으로 약간씩 전환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는 5% 오르는 수준이고 많이 떨어졌던 세종시는 뭐 6% 오르는 걸로 나오고 대구도 뭐 지금 한 1% 정도 좀 상승한 그런 구도라서 전반적인 그런 전국적인 회복의 네. 그런 기운들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분양 시장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차별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뭐 특히나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양 물량이 뭐 대구만 해서 뭐 10,000호 이상 뭐 쌓여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어떤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재고주택 시장에서의 가격이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뭐 분양 시장도 함께 좀 영향을 받아서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뭐. 데이터를 어쨌든 봤을 때는 그렇죠. 전반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의 큰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다만 교수님께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미분양 물량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조금씩 점차 해소가 될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반가운 뉴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유 아직도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뉴스였는데요. 서울의 PIR,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근데 1년 전에는 18년, 19년 정도 걸린다. 한 사람이 서울에 평균적으로 라고 했었는데 23년 6월 기준의 기사를 확인을 했을 때 열심히 월급을 모았을 때 10년 정도 서울 평균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PIR이 낮아진다는 게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건지 이걸 둘러싸고 있는 요소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PIR이라는 게 참 사람들의 마음을 휘두르는데 네. 그 PIR을 산정하는 뭐 방식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나 뭐 특성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모든 PIR의 숫자를 다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뭔가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징적인 대도시 서울에 있어서의 중심 도시인 서울시에서의 어떤 PIR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를 이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국제적인 비교를 해야죠. 근데 그런 국제적인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뭐 다른 나라의 뭐 아파트에서 되는 그 시세 조사를 하는 나라는 사실 없으니까 실거래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실거래가와 경상소득을 가지고서 보통 중위값을 가지고 이제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하면 서울시 내에 있어서의 PIR이라는 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다른 세계 대도시권에 있어서 뉴욕시 그것도 네. 한 800만이죠 인구가. 네. 그다음에 LA 대도시권에 있어서 LA시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높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다 뭐 10 이상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3년 동안 뭐 40% 오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도 네. 뭐 그렇게 되면 뭐 10이었던 PIR이 뭐 18로 올라갔다가 또 뭐 좀 하락을 하면 또 뭐 12로 떨어지고 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지표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장기적인 균형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라서 네. 다만 이제 그 변동하는 수준이라는 게 뭐 2천만에 가까운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도시들의 중심 도시에서 형성되는 PIR과 비교해서는 네. 아주 뭐 심각하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망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네. 사실은 한 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주거의 비용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은 그 사회, 그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정도를 또 표현하는 또 지표이기도 해요. 이게 다 평균적으로 어떤 PI의 수준이 모든 곳이 동일한 게 아니라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 네. 대도시에서는 중심 도시에서 PI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도시가 쭉 있으면 중심에 있는 자가를 위한 주택의 가격은 높거든요. 네. 근데 그 중심 도시에는 임차 가구의 비율이 어떤 도시도 높아요. 전체 가구의 뭐 60% 이상이 임차 가구를 유지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의 그런 모습이니까 임차 가구의 소득은 뭐 1인 가구, 청년 가구 하면 소득은 낮거든요. 분모가 되는 중위 소득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은 높고 그냥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구매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이런 말하면 욕할지도 모르지만 꼭 서울시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어떤 주거에 대한 입지에 대한 트레이드업이 있는 거거든요. 도심에 살면은 비싸게 주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양치질만 하고 직장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는데 반해서 저기 멀리 사면 싼 집에 넓은 집에 살지만 뭐 2시간을 애들 위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모든 거를 가장 중심 도시에 있어서 PR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떨쳐버려야 될 문제점이야 라고 접근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기사에 굳이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까지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스탠스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주택 시장을 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한 사람의 주거 소비가 사람의 독립적인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거 소비의 조정이 다른 사람의 소비 조정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좀 느려서 40평짜리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내가 살고 있던 30평짜리 아파트에는 뭐 20평짜리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오고 20평에 있는 집에는 또 뭐 15평짜리 다세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면서 뭐 예를 들면 신규 아파트 40평이 공급되는 그런 공급에 대한 효과를 나눠 먹는 게임을 하는 거죠. 주거 소비의 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회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뭔가 거래가 촉발이 돼야지 그 촉발의 연쇄고리가 전 도시권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의 그런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입니다. 이게 뭐 금리의 영향이든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한 상황인 거고 지금이 뭔가 붕괴할 수 있는 주택시장의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은 좀 군부를 좀 지피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게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구매에 대한 수요, 거래를 좀 담을 수 있는 구도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그런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 도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규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수준이에요. 정상적인 어떤 상황을 넘어선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완화된 수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상황까지 회귀한 정도죠. 그래서 조금 더 완화에 대한 그 정상의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규제가 많이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2년, 3년, 4년, 5년 이런 최근에 어떤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와 진짜 규제가 많이 풀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규제가 풀리는 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거래 연쇄작용을 위해서라도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런 면이 있죠. 주택시장을 자꾸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는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쫓아가는 투자가 발생을 하고 그 투자의 최종적인 성과물로서 새로운 주택이 많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주택을 생산하는 힘이 주택 가격의 상승에서부터 촉발이 되는 거죠. 근데 주택 가격 상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를 여러 가지 규제를 끊어버리면 가격은 오르는데 우리가 살 집은 늘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뭐 서울시에 있어서 여전히 뭐 30년 전에 시작된 재건축 단지는 진행도 안 되고 있죠. 근데 그게 20년 전에 공급이 됐다 그러면 뭐 서울에서 발생하는 그런 인구 축소의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서울시에 있는 집들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만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내가 살 집을 서울시에서 구하기 힘들게 더 비싸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걸 막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막는 수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택 그 생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구도 속에서 내가 살 집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함께 사회가 공유를 해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걸 못 견디겠고 또 거기에 또 뭐 갭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것 같은 놈들을 못 견디겠고 뭐 이게 이제
뭐 시민들의 정서니까 뭐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런 정서적인 선택 때문에 해야 되는 정책적인 결과가 결국은 부작용으로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인지를 해야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한 상황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인 거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조금 지켜보면서 이 규제가 풀리고 있는 현 상황을 무주택자들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좀 구매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정책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교수님? 이게 참 저희가 집을 산다는 걸 로또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주택 시장이라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힘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사기 당하는 비라에 전세로 거주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뭐 그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으면 편하게 뭐 다가주택 살든지 다세주택 뭐 원룸이나 투룸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살다가 뭐 또 좀 돈이 모이면 뭐 중고 아파트로 20평짜리 이사 가고 또 그러다 또 돈이 모이면 뭐 30평짜리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게 이제 내가 생애 주기 동안에 주택을 소비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을 뭔가 정책적인 대상자를 뭐 청년층으로 딱 몰아버리고 또 뭐 그 선택한 정책적인 대상자들이 있죠. 뭐 그들에게 이 로또가 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시세보다 싼 신규 아파트를 분양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시스템을 짜버리니까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도 못하고 네.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왜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정적인 주거 소비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로 있으면서 한 방에 로또의 아파트를 타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점진적으로 주거 소비를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내가 주택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 주택을 좀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 그 돈을 뭐 써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다 연결고리는 뭐 추가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주택의 가격이라는 게 자산 가치이기도 하지만 비용이기도 해서 내 집을 팔면 그 집은 딴 집 사는데 쓸 수밖에 없는 또 비용이거든요. 네. 아무리 올라봤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갖고 있는 가장 정책적인 기조나 뭐 철학의 문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 와닿았던 부분도 뭔가 아파트라는 게 한 방이 아니고 생애 주기에 걸쳐서 내가 거주에 뭐 가족을 만들어서 뭔가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싱글적으로 계속 살면서 집을 넓혔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도 자체는 거기에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집을 산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의 어떤 뭐 가격의 뭐 완만한 상승 어떤 그런 그림이 바람직하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제도를 풀어나가는 부분인지 이거 좀 궁금해요. 근데 뭐 하여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의 기로가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뭐 일방향적인 그런 기조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뭐 그때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타협을 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 또 뭐 저 같은 그런 학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글쎄 뭐 부분적으로 그때 좀 상황에 따라 틀린데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정상화라는 구도 속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단기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은 약간의 욕을 좀 먹더라도 네. 조금은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야 되는 뭐 게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네. 지금도 좀 걱정스러운 게 막 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시장상이 안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또 주택 인허가나 뭐 이런 것들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또 뭐 3, 4년 뒤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또 뭐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늘었던 1인 청년 가구들의 네. 증가가 가구 수가. 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있어서의 그런 연간 가구수 증가량을 통계청에서 한 10만 가구 정도로 막 예측을 했었는데 과거 한 뭐 4, 5년 동안에는 많이 늘어날 때는 30만 가구씩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공급 과잉이었을 경기도의 주택 공급
갭들을 채워왔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고 따지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2022년 세대수, 그러니까 주민등록 세대수는 이게 통계청에 나오는 가구수하고는 좀 틀려요. 네.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은 자료인데 네. 그걸 보면 12만 가구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1인 가구수. 아니요. 전체 이제 세대수가. 네. 세대수가. 근데 거기는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막 30만 세대씩 늘다가 뭐 12만 세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어떤 가구 형성에 대한 기제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면성이 있어요. 공급 부족에 대한 사항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과거 같지 않을 거라는 또 예상도 할 수가 있어서 네.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시작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을 앞으로 여러분도 많이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